일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바이든으로 확정되면서 외교 문제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도 갈등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이 다 시끄럽죠. 일본의 스가 정권이 출범한 지 2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정식 임기의 총리는 아니고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 1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갈등설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계승을 모토로 내세웠지만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아베 전 총리의 지지 세력들에게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격당하기 전에 적 미사일 기지 등 거점을 타격하는 능력입니다. 의도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내는 일본을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적기지 공격 능력을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내각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다음 내각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내각에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공을 들인 담화를 대놓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자민당 내 아베 전 총리의 기반인 호소다파가 크게 흥분했습니다. 호소다파는 자민당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영향력도 큽니다. 이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직전까지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11일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스가 정권이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미 취임식에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진전시키겠다고 했지만 올해 말까지라는 부분을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왜 아베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걸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당내 기반이 취약한 자신에게 커다란 지원 세력이 되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명당은 군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알력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최근 아베 전 총리는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퇴임 이후 너무 이른 복귀에 많은 전문가들이 갈등설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9월 28일 호소다파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창생일본 모임과 당내 의원연맹, 의원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총회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지역구 야마구치현에서 연설을 하면서 헌법 개정에 강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스가 총리의 냉랭한 태도와 아베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당내 중진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표면적인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스가 총리에게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베 담화를 무시할 경우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소다파에서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쿄올림픽 때 북핵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는 청와대의 도쿄 구상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총리는 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등 기존 북핵 6자 회담국 정상이 모여 회담을 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서 마냥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지만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한국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선 현 시점에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으나 최근 현지에서는 전임 아베 정권에 비해 스가 정권에서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외교 채널에서 일본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문자들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북일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지는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일한다면 올림픽 흥행 카드로서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국제사회 대비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북미 대화를 중개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북미 대화 중개와 더불어 징용 문제, 수출 규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6개월 뒤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아시아의 평화 구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스가 총리가 특히 이를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북측 최고위급 인사와 만남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큰 외교 성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내각 출범 다음 날인 9월 조사 때와 비교해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인터넷에서 악담의 단골 소재가 되는 한국. 일본의 인터넷에서 한국은 독설의 소재이다. 한국 정부의 선제적 코로나 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동안 일본에서는 콕 집어 한국처럼 과도한 진단은 의료 붕괴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측면도 있고 커지고 있는 혐한 반론도 영향을 미쳤을 터이지만 악담의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이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라는 의견이 소셜미디어에서 한동안 지지를 받곤 했다. 인터넷에 오르는 이런 글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다. 그보다 필자에게 궁금한 것은 일본에서 왜 사사건건 한국이 소재가 되는가라는 점이다.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나 엉킨 외교 사안 등이 일본에서도 핫이슈임에는 틀림없다. K-팝이나 한국 음식 등 일본 젊은이들이 최근 한국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굳이 이웃나라를 언급할 일이 없는 사안에서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댓글에까지 난데없이 한국이 등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 관련 뉴스에 악플이 몰려드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에서도 일본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고운 말이 잘 안 나온다.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방역 대책을 우려하는 뉴스에 도쿄에서 곧 코로나로 인한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불길한 악담이 따라붙는다. 올림픽 연기로 경제가 폭삭 망할 것이라는 저주 같기도 하고 예측 같기도 한 댓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댓글이
잔뜩 찌푸려진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달리는 한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비겁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양국 교류는 침체되었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까지 굳이 이웃 나라를 우겨 넣어 독서를 토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문화를 쭉 관찰해온 필자의 눈에는 이런 세태가 단순한 비호감을 넘어 비이성적인 집착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번역조, 관심도 정보량도 높지만 왜곡도 발생. 인터넷의 정보 교류를 가로막는 제일 큰 장벽은 언어다. 자발적인 번역조들의 활약은 이 장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린다. 한국의 따끈따끈한 뉴스가 어느새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셜 네트워크를 탄다. 아침에 전파를 탄 일본의 TV 프로그램이 저녁에는 자막이 얹혀진 화면 캡처로 변신해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다.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번역되어 올라오는 일도 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관련 정보를 줍는 트위터리안이 눈에 불을 켜고 대기 중이라면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언제라도 일본의 콘텐츠를 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유저가 활약 중이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콘텐츠를 실현하려는 유저들의 기동성과 열정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자발적인 번역 노동이 이웃나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거나 사태를 삐딱하게 꽈보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형적인데 딱히 한일 양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험한 말이 오가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신문사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어 기사를 일본의 포털에 제공해왔다. 한국 관련 기사는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일본의 포털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 신문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 번역조에 가담했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들의 시각이 일본의 인터넷 여론을 넘어서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약하는 번역조들 덕분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양적인 면에서는 수준급이다. 댓글러들은 이웃나라의 여론을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때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상대국의 사안을 심도 있게 꿰뚫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2년 인조이 재팬 인조이 코리아 실패한 한일 교류 프로젝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네이버가 시작한 한국어 일본어 자동 번역 게시판이 한일 인터넷 문화가 서로를 맞상대로 의식하게 된 계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개설된 이 게시판은 한국에서는 인조이 재팬, 일본에서는 인조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유저들이 모국어로 게시글을 쓰면 자동으로 번역되어 각각의 언어로 표시되는 방식이었다. 자동 번역의 퀄리티가 썩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럭저럭 의사소통이 될 수준은 되어서 실시간 토론과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일의 문화적 접점을 넓히겠다는 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하게 경과가 좋지 않았다. 토론이 계속될수록 한일 인터넷 유저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관점의 차이만 두드러져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해만 깊어졌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면 한일의 인터넷 유저 사이에 우정이 싹트리라는 기대감은 허무하게 쓰러졌다. 유저들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취향과 입장을 무시한 채 나라의 이름으로 진목을 도모하자는 콘셉트 자체가 무모했을지도 모른다. 실패한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게시판에서 시작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익명 게시판으로 옮겨가 한국을 상대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증폭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은 현재 진행형인 일본에 향한 풍조와도 접점이 있다. 한일 번역 게시판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인터넷 게시판에서 혐한의 우호 세력을 양산하는 초라한 결과가 된 것이었다. 때로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건강하다. 무플보다 악플이라는 말이 있다. 오해가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무지나 무관심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자면 과도한 정보와 섣부른 의사소통이 혐오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건강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한일 간 정보 교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경을 오가는 정보량의 증가가 오히려 오해와 왜곡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 사견에 불과한 악플이 여론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악플로 표출되는 혐오가 현실 정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자꾸 눈에 띄어 걱정스럽다. 돌이켜보면 악플은 단지 한일 인터넷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이에게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붓고 전염병 공포에 질린 나머지 외국인에게 독서를 쏟아내기도 한다. 악플의 문화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미셸 오바마는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자라는 명언을 남겼다.